예, 안녕하십니까. 수석부총장 윤관석입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제2차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비대위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대위원이 주봉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3일째 되는 날 초사을 7일하는 걸 했습니다.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천행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앞으로 37일 20하루입니다. 20하루 되는 날 아이도 병아리가 될 때 꼭 20하루 걸리는데 그때 37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100일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로 출범에 꼭 다짐합니다. 어제는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현충원 방문록에 금신 전선 상륙 시기를 썼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께서 선조대왕께 올린 장계의 한 규제입니다. 노란진 위기에 처한 당을 반드시 재건하겠다고 여기 계신 비대위원님과 함께 다짐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 계신 비대위원님 한 분 한 분은 선당 포사의 각오로 당의 재건에 흔쾌히 참여를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대표나 그 이상을 지냈던 분들로서 지도부의 일원이 되는 것에 연연한 분들이 아닙니다. 오직 당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 없이 어느 한 분이 참여를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결단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대한 애정, 동료의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당 재건에 가장 중요한 급속 요인을 분명하게 맞습니다. 지금 정치의 보건과 국회 정상화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서 막힌 길을 뚫고 정치를 복원하자는 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무엇부터 막혔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고 생각합니다. 막힌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함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제시한 이 라인을 우리 스스로 국회의 힘으로 여야의 힘으로 극복해야 정치보건도 정상화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혀있는 것은 여야 정치권만이 아니고 남북관계도 똑같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했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암흑기고 남북관계 최악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신뢰 프로세스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유라시아 이니시아티브 드레스덴 구상이 통일 대박이니 요란한 구호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 실현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벌써 7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이 내년부터 자율경영제를 도입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위 파악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오이사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금강산 강과를 재개해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를 확대해서 북의 개방을 이끌어내고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번더 공동경영의 시대를 공동 번영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이사 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가계부채가 1,040조 원, 국가채무, 중앙정부의 빚만 503조 원이 넘어서 빚더미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부자 감세 정책을 펴온 보수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빚에다가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치면 나라 전체의 부채 규모는 2,000조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권은 수백조 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부터 상속세까지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애꿎은 서민들과 공급생활자, 공무원, 자영업자의 쌈짓돈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금연명분의 담배세부터 현대판 인두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비롯해서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서민 증세, 바로 불평등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개편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사와 1인 통치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만기 출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선 당시부터 연구 도덕성과 표절 의혹으로 부적격자로 지목됐던 송강영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구멍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청와대의 답변은 대통령의 7시간만큼이나 청와대의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민정수석실, 이 송강영 수석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원 인사 개입설 등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곳이 바로 문제의 발단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이래서 청와대가 아직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는 여기에 즉각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비대위원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선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62일째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구조작업이 중단 상태입니다. 온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헤쳐나갈 것입니다. 오늘 비대위 두 번째 회의인데요. 그 사이 당 안팎에서 비대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당심으로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번 비대위는 반드시 당의 재건과 혁신을 완수해야 합니다. 비대위에 주어진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비대위가 본질과 무관한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면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과 당의 혁신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비대위도 당도 맥없이 좌초하고 우리 모두 구제불능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비대위의 역할은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공정하게 치르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대위가 전대 룰을 만들려고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한다는 이하 부정관의 마음으로 우리 비대위원 모두는 전당대회 관련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자살률이 또 가장 높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희망적인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늘어나고 절망적인 사회에서는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28.5명이 자살을 해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 하루에 3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OECD 자살률 1위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 낳고 싶은 나라 만드는데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야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22일 새누리당의 민정주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 때만 해도 역사적 사건이라고 추켜 세우던 새누리당이 이제 와선 선진화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새누리당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민은 죽어라 합니다.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연립주택, 다세대, 원룸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경기 진작용으로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습니다. 주거비는 비소비성 지출의 대표 항목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그것이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주거의 안정이야말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 안정이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난 해결 사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서민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 전례가 있는 선진국의 벤치마킹하는 데만 집중해 있어서 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고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같은 그런 통 큰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서민주택의 안정도 유도하고 지금 고사 직전에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은 국민연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주거 안정을 기하고 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정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법 개정안 대신은 민병두이 아니라 민병주 선생님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당에서 당을 살리자면 혁신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잘못하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위의 성공과 당 재건을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과 내용, 절차에 대한 당의 공감대 변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혁신의 목적은 당의 정체성과 자산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저는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중단없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탕주의는 안 되고 이번 비대위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과 차기 지도부가 맡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실천하는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 세비 30% 삭감, 기초공천 폐지, 출판 기념에 돈 봉투 안 받기 등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혁신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게 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약속한 것부터 당장 행동으로 실천하는 혁신을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통합으로 가는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은 당의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혁신하겠다면서 당을 분열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당의 총의를 모아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을 맡은 분들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FTA 등 대외 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FTA 그늘에 가려진 농축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한국 호주 FTA와 한국 캐나다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농축산업 분야의 생산이 2조 1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FTA로 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보고 피해는 농축산농가가 일방적으로 떠안는다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연이은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농가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고 국회批准 동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FTA 수혜 기업들도 농축산농가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줘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퇴직 후에 받을 연금만 바라보면서 수십 년간 박봉과 낮은 처우를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야지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됩니다. 국민연금과 사회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연금 개혁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치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무원 연금 대행입니다. 다음 문재인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새누리당이 답할 차례입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유족들과 과반수 이상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세월호 특별법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어렵게 결단을 해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면 그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될 특검의 엄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 회의 때 저는 새누리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우리 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그동안 세월호 강경파 소리를 들으면서 유족들과 함께 해왔던 많은 우리 당 의원들도 함께 나서서 설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조건 반대만 할 뿐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내리누르는 독재자의 통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우리 당이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고 또 국회를 정상화하려고 해도 여당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당이 내미는 손을 마주쳐서 손뼉 소리를 만들어줄 것을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때 정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더니 이제 복지 없는 정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꼼수 서민 정세입니다. 정세의 목적도 방법도 대상도 틀렸습니다. 정세의 목적은 복지 확대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두어야 하고 또 고소득자와 대기업부터 세 부담을 열려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당도 협조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이 정세가 아니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서민 정세가 아니라 부자 정세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경강부에도 유분수입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저는 담뱃값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금연의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민은 팍팍한 삶 속에서 그나마 담배로 위안을 삼는 그런 서민들과 평생 담배를 피워와서 이제는 금연하기가 어려운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들이야 담배값이 얼마가 오른들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좀 정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인재건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고하겠습니다. 비대위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의료 명리화, 의료 민영화입니다. 70%에 이르는 국민과 대부분의 의료 종사자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는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 민영화는 허점 투성이입니다. 최초의 외자 유치 영리병원이라고 자랑하던 제주도의 세널 병원을 무산되었고 대학 전역은 의료법 시행 규칙을 통한 정부의 꼼수 입법을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이라고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는 의료가 아니라 투자, 사람이 아니라 돈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피를 선장에 놓아버린 꼴입니다. 이대로 의료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제2의 세월호가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의료 민영화를 차단하고 청와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존재의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피케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피케티 교수는 서민 증세 대통령의 빈자리를 부자 증세로 세웠습니다. 피케티 교수는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떠났습니다. 경제도 민주주의도 계속 성장하고 싶다고 바보야. 문제는 세금이야. 정답은 부자 증세야. 서민 증세는 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자 증세 경제 민주화에 달려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강력을 총동원해서 부자 정권의 세금 폭주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합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핵발전소 컴퓨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일지 작성 등 업무 처리를 맡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심지어 방사성 폐기물 배출 허가 최종 승인도 맡겼다고 합니다. 핵발전소에서 대리 결재라니 경악스럽습니다. 간부들이 동의와 묵인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핵발전소는 국가의 안보 영역입니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